자, 오늘 미제 사건 파일에서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건, 우리가 장기 미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장기 미제 사건 중에서도요,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절대로 잊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이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인데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살해당했다라고 추정할 만한 이런 요소들이 있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숨막히는 추적 과정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리 히든아이에서도 다뤘던 고유정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네. 전 남편 강 씨는 고유정에게 잔혹하게 살해됩니다. 살인을 입증할 시신이 없었다는 걸 알았던 이 고유정은 자신이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걸 끝까지 부인을 했고요. 아이고. 사진 때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여기가 당했는데.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경찰 인력이 동원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 강 씨는 끝까지 흔적조차 찾지 못해서요. 머리카락만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시신 없는 살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게 이 피해 가족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내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 살해는 당했지만. 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건은 2010년 6월에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0년 6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40세 강미경 씨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10일에 강미경 씨의 언니와 노모가 그녀의 사망 보험금 수령을 위해서 보험사를 방문한 그 순간에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집니다. 2010년 9월 한 보험회사의 사무실입니다. 강미경 씨의 사망 보험금을 찾으러 온 언니와 노모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모자를 쓴 사람이 강미경 씨의 언니, 그리고 안 쓴 사람이 노모입니다. 자, 글쓰기가 어려운 노모와 함께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러 온 언니였습니다. 보통 성인이 이렇게 어떤 사고든 사망이 되면 장례식을 하거든요. 근데 뭐 쟤들이 알고 있기에 뭐 특별한 장례식조차도 없이. 자, 그런데 아니 너무 살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진짜냐 그러는데 예 그것도 저는 사실은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것도 왜 가족 관계에 대한 질문에 언니가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쟤들 입장이다. 그래서 엄마만 좀 내가 운전면허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갑자기 모녀에게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형사들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야? 앉으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미경 씨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는 장소에서 형사들이 미경 씨의 언니에게 강미경이라고 부릅니다. 잠깐 너무 소름 돋아. 무슨 말이지? 아니 전화 한번 볼게요. 이분 지금 돌아가신 거 맞죠?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자신의 아니 무슨 제보를 받으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언쟁이 시작됐습니다. 여성을 사망한 강미경이라고 부르는 형사와 아니 무슨 제보를 나는 강미경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여성. 아니 누가 제보를 했는데 언니인지 아닌지 확인서를 내가 게임 못할 겁니까? 당당한데? 보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의 제일 간단한 건 한 가지가 있어. 당신이 아니면 이번에 죽든지 아니면 제3자지. 당신도 이거 신고가 더 사람 바로 나와. 대출 해줘갖고. 그럼 끝났구나. 게임 끝났구나. 바로 가서 검사하자. 없어. 그럼 되지. 제가 질문을 갖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찔리니까 안 하네. 제가 아니 그러자. 제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무시하고 당신과 힘을 시작합니다. 정말 알겠어요. 경찰이 언니를 긴급 체포합니다. 와우. 잠깐만 나도 변호사 볼게요. 언니는 끝까지 당당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긴급 체포하라는 뭔지를 알고 갑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와. 어떻게 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부산에서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는 사망했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사망의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바로 이 시신은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된 그 유골은 부산 앞바다에 뿌려졌고요.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린 이 여성의 이름은 강미경. 사망신고서에 적힌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3달 뒤에 이 강미경 사망자의 어머니와 언니가 이 강미경 씨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보험회사 사무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경찰이 언니에게 강기영 씨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경찰은 6월에 사망한 사람이 강미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사망한 것처럼 꾸민 강미경이 친언니 행세를 하고 있다고 본 거죠. 와. 그래서 경찰은 스스로를 강미경의 친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죽었다는 걸 위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그 돈을 본인이 찾으러 왔잖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근데 증거는 뭐였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습니다. 경찰은 2가지 이 근거로 이 강미경이 사실은 죽은 척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을 훔쳐서 살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첫 번째 증거, 바로 보험 가입 내역입니다. 이 강미경은요, 사망 3개월 전부터 7개에 이르는 생명보험, 각기 다른 생명보험에 꾸준히 가입을 해왔고요. 심지어 이 사망 사건 발생한 이틀 전에도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보험 가입을 했으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잖아요. 한 달에 얼마를 내야 했느냐 하면요, 300만 원을 보험료로 납입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보험이었고요. 만약에 강미경이 사망할 경우에 이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총 24억 원이었습니다. 진짜 크다. 엄청난 금액인데요. 24억이면 진짜 큰 금액인데. 한 달에 또 보험료로 300만 원 냈다는 것도 일단 평범한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매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냈던 강미경, 당시에 직업 수입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야, 직업이 없는데 허술하게. 매달 300만 원을 낸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해요. 많이 버는 분도 이렇게 300까지 드는 분 없지 않나요? 부담이 많이 있는 거죠. 무리죠, 이런 거는. 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무직이었던 강미경, 보험료 300만 원을 제외하고도요, 자동차 렌트비를 냈어야 했고 월세를 냈어야 했고요, 또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말고도 매월 320만 원 정도의 고정 지출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에 보험료, 고정비용까지만 600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일반 직장인분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그렇죠. 600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600만 원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지금. 말도 안 돼. 무직 강미경 씨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매달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대출? 무직. 네. 강미경의 과거 행적을 보면 가능했던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미경의 딸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딸의 입퇴원 확인서를 이조해가지고 47회에 걸쳐서 무려 1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를 했습니다. 와, 1억 3천이면은 엄청 큰 돈인데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 보험금을 타서 그 보험료를 냈던 거잖아요. 보험금에 대한 그 시스템을 너무 잘하시는 분인 거죠. 약간 자기 보험도 뭔가 그래서 잔뜩 가입했나 봐요. 그래서 경찰은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이 강미경이 살아있다는 두 번째 증거를 찾아냅니다. 바로 서명이 강미경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서명? 돈 찾아갈 때 서명이요? 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입자의 서명을 하잖아요. 네. 보험에 가입할 때 최초로 본인이니까 서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정된 사람이 서류에 서명을 한 뒤에 보험금을 수령을 해갑니다. 근데 강미경의 경우에는 수령인은 70이 넘은 노모였습니다. 강미경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글쓰기가 불편한 이 노모를 대신해서 강미경의 친언니가 대신 서명을 했다는데요. 그런데 강미경의 보험 가입 서류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제출한 사실 확인서 속에 있는 이 서명이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강미경의 사망보험 청구서와 함께 제출된 사실 확인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사인을 보면 처음에 강미경 본인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했던 서명과 비슷합니다. 오, 야, 이거 대박이다. 뭔가 비슷하네요. 네. 저건 그러면 실수한 건가? 근데 서명은 뭐 위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건 똑같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버릇이었나? 이게 범죄자들이 그 특히나 계획 범죄를 할 때 너무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은 원래의 습관이 나옵니다. 이 서명이 핵심이었다면 아마 서명 위조를 위해 연습을 했겠죠. 근데 이건 연습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서명을 대조 확인하리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명은 자기도 모르게 하던 대로 습관이 그냥 나온 것이다라고 봐야죠. 근데 그리고 보험조사관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보험사의 보험조사관이 경찰관 못지않게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수령하러 오겠다라고 연락받고 그 오는 날 조금 작전을 썼습니다. 뭐지? 뭐냐면 이 펜을요 딱 잡고서 쓸 때 지문이 잘 남는 펜을 건넸어요. 그런데요 이 여성이 서류에 딱 서명을 한 뒤에 펜을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감기에 걸렸다면서 이 펜을 닦아서 돌려준 거예요.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이게. 대단하다. 너무 수상한데요? 닦아서 주는 거는 너무 수상한데요. 지문 남기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남지 말라고. 뭔가 지분을 남기려고 그런 볼펜을 준 조사관과 그걸 닦아주는 그분이랑 뭔가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어요. 야, 이거 뭐. 그리고 보험조사관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보험 가입 시 상담사와 통화했던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사망보험 청구할 때의 목소리가 같은 사람의 목소리로 확인이 된 겁니다. 우리 저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그 설명 다 확실하게 들으신 거죠? 예,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맞아요. 궁금하니까. 목소리로. 야, 근데 눈치챘다는 게 그 서명과 목소리까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 네. 그리고 추가로 더 밝혀진 사실이 있었는데요. 6월에 사망 신고가 된 강미경이 약 2달 뒤인 8월에 백혈병을 앓고 있는 딸의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모습이 보험사 CCTV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와, 간 너무 크다. 어떻게 딸 보험금을 챙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 맞나? 이 여성의 기묘한 행동과 또 동일한 서명, 또 동일한 목소리를 의심한 보험조사관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여성이 보험금을 수령하러 올 때에 맞춰서 옆방에 형사들이 미리 잠복해 있었던 겁니다. 진짜 경찰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이 딱 들이닥친 거고 조사관이 엄청 예리했던 거예요. 그니까요. 근데 제가 소름 돋는 게
진짜 강미경이 살아 있는 거면 누가 죽은 건지, 진짜 죽은 사람은 있는 건지 너무 끔찍해요. 지금 뭐 화장을 해가지고 바다에 뿌렸다는데.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강미경 대신 사망한 여성이 강미경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확신을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만약 눈앞에 있는 이 강미경 언니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진짜 강미경이 맞다면 자 이제는 강미경 대신 사망해서 화장까지 된 불상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혀야만 이 살인 사건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보험 사기보다 네. 지금 이제 누가 죽었으니까 네. 누가 죽어? 이게 더 큰 사건이 이제 네네. 돼버린 거예요, 그죠? 보통 일이 네. 아니에요. 강한 확신으로 강미경을 체포하긴 했어요. 근데 진짜 경찰분들도 어디서부터 수사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찰이 긴급 체포한 강미경의 신문을 시작을 했지만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신문의 시작은 이름을 물어보는 건데 이름을 묻는 순간부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름을 얘기하기 지금 어려운 뭐가 상황이죠.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는 거죠. 어, 네. 강미경이라고 얘기하기도 네. 그렇고, 강미경 언니네네. 언니를 얘기하기도 그렇고 지금. 뭐가 있어?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긴급 체포한 강미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서 혐의를 입증한 뒤에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이었죠. 예. 그런데 강미경이 묵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 아, 근데 체포했잖아요. 그러면 지문 하면 바로 신원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안 되나? 그렇습니다. 지문을 스캔하면 저희하면 바로 나옵니다. 나오죠. 예, 그렇지만 긴급 체포는 영장 없이 집행하는 체포이기 때문에 피의자 동의 없이 지문 채취와 같은 신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했지만 지문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는 그만큼 기본권의 본질이기 때문에 네. 동의 없이는 영장이 없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이 48시간 안에 입증을 못하면 놔줘야 되고 놔주면 어디론가 사라져서 못 찾게 될 우려가 크잖아요. 그래서 소지하고 있는 곳은 수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미경일지 강미경의 언니일지 의심되는 이 사람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서 형사들이 놀라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물건? 뭐가 있을까요? 뭐 지문이 남아있는 물건인가? 바로 차 안에 강미경의 사진이 붙어 있는 운전 면허증이 있었던 겁니다. 100%네. 아니, 그럼 자기 면허증이 나온 거면 100% 강미경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다 된 거 아닌가요? 사진이라고만 말씀드렸죠. 네. 자기 거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네? 사진은 강미경인데요. 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강미경은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 속에 있는 사람의 나이는 26살이었어요. 잠깐만. 뭐야 이게? 느낌 이상하다. 그러면은 진짜 사진만 바꿔서 위조를 한 건가요? 뭐지? 아니 잠깐 뭐 어떻게 된 거야? 자,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확인을 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위조한 게 아니고요. 진짜가 맞았습니다. 왜? 무슨 말이야? 자, 강미경이 직접 운전면허 학원에서 자신의 사진과 남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서 발급받은 겁니다. 그게 돼요? 실제 강미경의 외모가 좀 동안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되나 이게? 게다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다른 신분증을 제출해서 신분 인증을 받거든요. 네. 그때 강미경은 그 대상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와, 그래서 그것으로 신분 인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사진을 붙여서 발급을 받은 겁니다. 와. 그럼 가능하다. 그럼 가능하다. 와 영화다. 그래서 경찰이 이 발견한 운전면허증을 강미경에게 보여주자 그제서야 자신이 강미경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왜 자백을 했지? 너무 대단한 범죄를 벌인 사람 치고는 너무 바로 자백을 하네요. 근데. 이상한데? 당시에 이제 경찰은요, 이 보험조사관으로부터 강미경이 보험 가입을 할 때 그때 사용한 신분증 다 이 복사를 하잖아요. 그 신분증 속 증명사진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명사진 속에 있는 얼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발급받은 사진 속 얼굴 그다음에 지금 경찰관 앞에 앉아서 신문을 받고 있는 사람의 얼굴 이 세 가지 얼굴이 모두 동일했던 거죠. 너무 빼박 증거를 찾은 건데요, 그러면?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요새 말하는 빼박 증거가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같은 얼굴의 여성이 두 개의 주민등록번호를 갖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나이 차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 담당 형사가 강미경에게 도대체 이 셋 중에 누구냐 이렇게 추궁을 하니까 여기에 자기가 준비한 답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개 범죄자들이 심리적인 이 무너짐이라고 합니다. 예,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다가와서 더 이상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돼요.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강미경은 사실은 내가 강미경이 맞습니다. 라고 자백을 하게 됐던 것이죠. 실패했네. 근데 아까 그 면허증이 발급됐다는 거는 그 주민번호는 진짜인 거잖아요. 그럼 그 주민번호에 진짜 그 주인은 누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성의 자백을 받은 경찰은 곧바로 주민번호의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이름은 김은혜였고요. 마지막 주소는 대구 여성 노숙자 쉼터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노숙자 쉼터면 뭔가 그 가족이 없는 사람을 일부러 찾은 게 아닌가. 와, 치밀하네. 그러면 그 사람이 설마 강미경 대신 죽은 건가요? 어떡해. 네, 경찰도 그러한 이제 의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관들이 대구에 있는 여성 노숙자 쉼터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뭐지? 바로 누군가가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이 김은혜 씨를 부산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와.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강미경이었고요. 대박. 김은혜 씨는 강미경을 따라간 뒤부터는 완전히 소식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강미경이 대구 쉼터의 목사에게 한 통의 쪽지를 보내왔는데요. 그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장님, 전 현재 노숙인은 아닙니다. 그곳에 자그마한 도움이 될까 하고 가입한 것입니다. 전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어렵게 산 경험이 있는지라 남일 같지가 않네요. 그곳엔 30대 여성들도 있나요? 나 저게 너무 무섭다. 30대 여성이 있냐고. 제가 전화 한번 드리고 찾아뵐게요. 자립의 의지가 있으신 분은 어린이집에서 일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도 싶고, 제가 아직은 능력이 없어 큰 도움은 못 드리지만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습니다. 와. 말을 너무 그럴듯하게 했었는데. 진짜. 네, 사실 강미경은 그 전에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부산 여성 노숙인, 그다음에 여성 노숙인 쉼터. 아마도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그 죽어줄, 사망할 적절한 사람을 찾으려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런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찾지 못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신분증 위조가 가능할 정도로 신체와 얼굴이 비슷한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찾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 이제 뭐 자기랑 연령이나 뭐 이렇게 좀 신체 사이즈가 비슷해야 속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30대를 찾았던 것 같은데. 야, 그 사람. 네, 계속 검색을 거듭하던 강미경, 결국 대구에 있는 쉼터의 카페에 본인이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구 쉼터에 있는 목사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통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그동안 폰으로 통화하는 부모가 없거나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찾아낸 것이 대구 쉼터에 있는 26살 김은혜 씨였던 것입니다.
진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저렇게까지 찾아봤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네. 그리고 강미경은 아까 직업이 없다고 했는데 아까 그 어린이집은 뭐예요?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네, 당연히 거짓말이죠. 아. 네, 신분을 도용할 만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미끼이었고요. 자기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김은혜 씨를 속였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김은혜 씨가 강미경을 따라 나섰고요. 그러면서 이 김은혜 씨는 자신을 그동안 돌봐주던 이제 목사님 그리고 이모에게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부산 가서 돈 벌어서 목사님 은혜 꼭 갚을게요. 어떡해.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김은혜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나 이제 진짜 내 손으로 돈 벌어야지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그냥 짓밟은 거잖아요. 그 강미경 씨가. 너무 천벌받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찰은 강미경이 김은혜 씨를 살해했다고 확신해서 네. 강도 높은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강미경의 신문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강미경은 자신은 결백하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저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수시는 집에서 괜찮냐고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그러고요. 그러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제 다 편안하다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강미경의 주장에 따라서 상황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은혜 씨는 강미경을 따라서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 새벽까지 함께 맥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은혜 씨가 힘없이 손을 떨굽니다. 무언가를 먹고 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강미경이 은혜 씨를 병원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병원으로 간 은혜 씨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뭘 먹었길래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셨는데?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밤 11시가 넘어서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함께 맥주를 마셨습니다. 새벽 2시간 넘은 시간까지 맥주를 마시던 중에 술이 떨어져 맥주를 더 사기 위해서 강미경은 편의점으로 갑니다. 하지만 문이 닫혀서 돌아왔는데 김은혜 씨가 이제 편안해졌다라는 말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을 하는 겁니다. 뭔 소리야, 이상. 이때 강미경은 김은혜 씨가 무언가를 먹은 것 같다는 추측을 덧붙였는데요. 진술 분석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네.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가끔 진술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범행 방법을 진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언가를 먹은 것 같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먹인 거로 지금 그렇습니다.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무언가를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살인의 방법이다. 이런 수사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근데 김은혜 씨가 되게 희망에 차서 올라왔는데 뭘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부산에 가서 돈 벌어서 은혜 갚겠다고 메시지까지 남겼잖아요. 맞아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김은혜 씨를 심근경색처럼 보이게 살해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범행 도구가 뭐였길래? 범행 도구에 대한 단서를 이 강미경의 검색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강미경의 검색 기록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네. 2010년 3월 15일에 노숙자 쉼터에 메일을 보냈고 그리고 검색한 내용이 이제 4월 7일부터 나옵니다. 네. 은혜 씨를 만나기 전에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한 걸로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농약을 먹였나 봐요. 질식사까지 검색했어. 살인 방법. 네. 어우. 그리고 2010년 6월 16일에 질식사까지 검색을 하고 그날 김은혜 씨와 부산으로 이동을 합니다. 다음 날 김은혜 씨 사망하고 화장을 합니다.
아유 무섭다 진짜. 네. 은혜 씨 사망 후에는 사망 신고 후 보험, 사망하면 지문조회 등을 검색합니다. 와, 엄청 계획적이다. 네, 강미경의 검색 기록 중에 메소밀이라는 단어 기억나실 거예요? 네. 보신 거. 이 메소밀은요, 맹독성 농약입니다. 아주 극소량만 복용해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 그런 그 독극물이고요. 그리고 무색 무취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음료 같은 데 넣으면 마시는 사람이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일부는 자살, 일부는 살인 도구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메소밀 판매 중단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강미경은 검색을 통해서 메소밀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은혜 씨를 살해할 도구로 메소밀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와, 저 무색무취의 범행 도구를 또 고른 것부터가 절대 안 들키겠다는 그런 계획이 보여서 저것만으로도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요. 근데 검색 기록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단서가 있는데요. 증언입니다. 증언을 해줬던 사람은요. 강미경보다 13살 어렸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강미경이 결혼했던 사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만나서 교제를 했던 남자친구였는데요. 이걸 이제 알게 되고 강미경에게 이별을 고했더니 이 강미경이 한다는 이야기가 조만간 나한테 20억 원 정도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함께 살자. 너랑은 절대 못 헤어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가슴팍에서 병 하나를 꺼내 들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만약에 헤어지면 이거 마시고 죽을 거야 라고 협박을 했는데 그 병에 담긴 것이 메소밀이었다고 합니다. 와. 병에 딱 쓰여 있었다고 해요. 메소밀이라는 글자가. 그럼 이게 들고 다녔다는 거는 여차하면 그냥 누군가한테는 쓰겠다는 건지 너무 위험한 사람이. 소량으로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사건 담당 검사도 강미경이 김은혜 씨를 몰래 맥주에 메소밀을 넣었고 그 사실을 몰랐던 김은혜 씨가 메소밀이 든 맥주를 마셨고 심정지가 왔다고 추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맥주를 더 사오겠다고 하면서 알리바이까지 만든 거네요. 와, 치밀한데 여기까지. 자, 그 이후에 강미경의 행동은 더 과감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강미경은 정신을 잃은 김은혜 씨를 바로 병원에 데려갔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는데요. 병원 접수 당시 환자 정보를 적는 칸에 김은혜 씨의 이름이 아닌 강미경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그렇게 김은혜 씨는 강미경이 되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김은혜 씨 어떡해. 그런데요, 나중에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강미경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김은혜 씨를 병원에 데려갔다는 말과 달리요, 의료진들은 병원에 온 김은혜 씨의 상태가 이미 사망한 지가 1시간 정도는 지난 것 같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 김은혜 씨 옷에는 구토와 타액이 과하게 분비된 흔적이 있었고요. 심폐소생술을 받았을 때 이미 얼굴이나 손끝, 발끝 등에서 청색증이 진행이 됐고 체온이 정상인에 비해 많이 낮은 상태였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던 장소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었어요. 강미경은 부산에서 오래 살았고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병원인데요. 그런데 강미경이 김은혜 씨를 데려간 병원은요, 차로 약 10분 이상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먼 병원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근데 그 은혜 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망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차로 10분 거리라고 한 건데 그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경찰의 추정은 일부러 바로 가지 않고 빙빙 돌아서 시간을 끌고서 병원에 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냥 가도 죽을 것은 거의 명약관화한데 독극물을 먹였으니까 혹시라도 병원에 가서 위세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우선 자기의 계획 보험금을 받는 거 죽은 것으로 위장하는 거 실패하겠죠. 거기다가 김은혜 씨가 진술을 해서 자기가 오히려 검거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전부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확실하게 완전히 사망했다라고 확신을 할 때까지 계속 빙빙 돌면서 시간을 소요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와, 진짜 무섭다. 그 사람이 생각할 그 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그 심근경색 때문에 죽었다고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역시 이유가 있었고 계획의 일환이었습니다. 강미경은 이미 사전에 얼마 전부터 이 병원에 계속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자기가 심근경색 증상이 있다고 계속해서 호소를 해왔었고요. 진료를 받고 기록을 계속 남겨뒀습니다. 너무 치밀한데? 그래서 갑자기 응급 환자로 병원에 실려오니까 이름 딱 기록을 보고 조회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근경색, 그 기록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 강미경이 의료진들에게 이 사람 평상시에도 계속 가슴이 아프다고 했고요. 심장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라고 계속 이제 의료진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강미경 이라는 이름 속에 계속 쌓여 있었던 심근경색의 진료 기록. 그 다음에 실려온 환자 옆에 보호자가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평상시에도 심장이 안 좋다고 했다. 이것이 합쳐지면서 강미경으로 기록된 김은혜 씨의 사인이 심근경색으로 기록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몰랐네. 너무 치밀하네요. 맞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게 사망하게 된 경우에 장례를 치르고 이러려면 가족들이 좀 와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나요? 당연하죠. 사망 진단을 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요. 보호자의 확인을 해야 하고 서명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강미경은요. 역시 이것도 준비를 했습니다. 평상시에 폐지 줍는 할머니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10만 원을 드리고 부탁을 합니다. 친한 동생이 가족도 없이 갑자기 혼자 사망했는데 장례를 치르려면 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와서 엄마인 척 좀 연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이죠. 야, 이 정도가 되나 이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그 보험사에서 강미경 체포될 때 같이 왔던 노모도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은 진짜 강미경의 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강미경은요, 김은혜 씨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친엄마에게 친한 동생이 급사했는데 가족이 없는 불쌍한 애니까 와서 엄마라고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와.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도 강미경의 요청으로 함께 갔던 거고요. 와. 아니 그러면 그때는 엄마가 같이 간 거면 강미경의 어머니는 보험 사기 치려는 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평소에도 뭐 한통속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엄마도 딸의 범행에 대해서 일부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자기 친엄마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거는 너무 무서운 거고. 또 김은혜 씨한테는 안 미안한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그렇게 강미경으로 신원이 바뀐 김은혜 씨는 사망 하루 만에 화장됐습니다. 그 때문에 말 그대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됐고 부검도 할 수 없어서 사망한 사인을 밝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야, 이건 김은혜 씨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해서 새 삶을 살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한순간에 죽다니. 자, 비록 시신은 없지만 강미경의 범죄 행위를 명확하게 밝히고요. 죄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요. 강미경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강미경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사건 발생 약 5개월 전에 학력을 위조해서 창업 대출금 5천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야, 근데 이게 인생 자체가 다 사기인 게 그 거짓말 덮기에 또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와, 참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또. 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김은혜 씨가 사망한 날이자 서류상으로 강미경 본인이 사망한 날이 6월 17일이잖아요. 네. 이 6월 17일이 대출 사기로 인해서 고소당했던 사건의 재판 출석일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고소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진짜? 아니, 그것까지 되나? 무섭다. 너무 계산적이라서 더 소름 돋는 것 같아.
네, 서류상으로 강미경이 사망하기 전 강미경은 자신을 고소한 창업 대출금을 빌린 곳에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무슨 편지? 그 편지에는 이 편지를 받아보신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견딜 수 없어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참. 야, 그냥 겉으로는 뭔가 빛의 화덕이다가 스스로 좀 생을 마감한 것처럼 그렇게 또 편지를 쓴 거네요. 말이 그거 안 다 돼.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와,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정황 증거들은 지금 다 있는데 중요한 시신이 화장을 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죠? 근데 또 그래도 의심되는 건 많잖아요. 그럼 처벌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겠죠.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선 김은혜라는 분이 강미경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미경의 사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망한 강미경 씨의 보험금을 수령하겠다고 강미경의 친모, 노모와 언니가 보험사에 찾아오죠. 그런데 보험 가입할 때 했던 강미경이라는 사람의 서명과 보험금을 찾겠다는 언니라는 사람의 서명이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 강미경이 사망했는데 이 강미경의 딸의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라고 찾아온 사람, 이 사람은 죽은 강미경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강미경. 김은혜 씨의 실종 강미경, 보험금 수령의 미스터리 강미경, 딸의 보험금 수령 강미경,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따져보면 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위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인 입증을 하고 살인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될 텐데 시신이 없는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강미경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검색 기록이 있어요. 매수밀. 그리고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또 지인의 증언이 있었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는 강미경이 계획적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사망할 사람을 찾고 살해를 했다. 이걸 이제 입증할 수는 있었죠. 결국 강미경은 경찰에 의해서 형사 입건되고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이때 적용된 혐의가 살인, 사기, 시체 은닉 등 13개 혐의였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1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재판부에서는요,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으나 자연사 또는 자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은 살인의 혐의가 인정된다 라면서 강미경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2심에서 청천벽력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어떻길래 안 돼요? 네, 2심 강미경의 항소로 이루어진 항소심에서는요, 재판부가 피고인의 살인 범행과 직접 밀접한 관련성 있는 간접 증거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 판결 중 피고인의 살인 혐의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라면서 이 강미경은 김은혜 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요. 시체 은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 강미경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에? 아, 너무 열받는다. 아유, 참. 아니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살해는 안 했는데 시체를 은닉했다? 은닉했다고. 남이 살해한 거를 이 사람이 이유 없이 은닉해줘요?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네, 살인을 했으니까 은닉을 내가 한 건데 은닉죄만 포함되고 살해죄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한 건 확인하겠는데 사망을 살인의 방법으로 사망하게 했느냐, 아니면 본인의 주장처럼 자살의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혹이 병이나 사고사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항소심의 입장인 거죠. 증거를 찾고 근데, 싶다. 내가 찾고 아니, 싶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배석기 전 검사는 이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배석기 전 검사의 얘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야, 오죽해서 검사님이. 저로서는 사실 1심 판결이 이렇게 뒤집어진다고 생각 절대 못했는데 그 결과를 듣는 순간 저는 뭐 눈물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내가 놓친 부분이 없나? 내가 증거 수집을 잘못했나? 내가 공소 유지를 잘못했나? 이런 자책감 때문에 너무나 눈물이 났었고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피해자한테 그 미안한 마음을 갖다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심 판결 논리대로라면은 정말 모든 살인자들이 진짜 뭐 사람을 갖다가 살인해놓고는 사체만 감추거나 화장을 해버리면은 맞아. 다 법원에서 이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까. 되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되게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죄가 선고된 마당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로서 상고 이유서를 갖다가 잘 작성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검사직을 걸고 검사의 옷을 갖다가 벗는다는 그 심정으로 또 절박한 감정을 갖다가 그 상고 이유서에 담아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드라마에 나오는 분 같아요, 검사님이. 멋있다. 살인자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해한 후 사체를 화장하는 등 은닉하라. 그리고 잡히면 부인하라. 부인 내용은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도 된다. 어차피 법원은 그 내용에 상관없이 다르게 사실 인정하여 무죄 선고할 테니 그러면 완전 범죄로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 원심의 판결은 외로운 피해자를 2번 죽이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법조인으로서는 써서는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절박하고 또 피해자의 그 억울한 죽음을 너무나 풀어주고 싶었기에 저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글까지 이렇게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절절한 심정의 표현이네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공수님. 그러니까요. 예,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배석기 전 검사는 자신의 검사직을 걸고 상고 이유서를 작성했을 정도로 이 강미경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우리 형사사업제도의 통계를 보면은요, 상고를 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2심 판결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95%였습니다. 30은 법률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법 적용이 잘못됐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대부분 항소심이 받아들여지는데 5%의 그런 확률이라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검사의 심정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이 배석기 검사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고 선고를 했습니다. 검사님 마음이 저희 마음이랑 똑같네요. 꼭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그래서 상고심이 열렸고 대법원에서 선고 당일 판결문을 이제 재판장이 낭독을 하죠.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피해자의 사망 경위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위법 사유에 해당된다 라면서 파기환송이라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네. 2심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2심으로 돌려보내는 절차. 이것이 이제 파기환송이라고 하거든요. 그 5%에 해당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다시 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강미경 씨한테 명백한 죄를 다시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요,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철저하게 살해 방법을 준비해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살해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을 들어 강미경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어 강미경 측에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상고를 기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미경은 무기징역을 확정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미경의 엄마 역시 사기와 공문서 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그리고 어린 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들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강미경의 이 무기징역 확정 선고는 당시 이 배석기 전 검사에게도 또 다른 의미였을 텐데요. 선고가 나오고 어떤 심정이었을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살인 무죄가 났을 때 뭐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는데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그 피해자의 억울함을 갖다가 풀어줄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와, 진짜. 제가 그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 사필 규정이라는 것이 모든 사물의 이치는 결국 올바름에 이제 귀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처벌을 받더라고요. 사실 이 사건이 가장 어렵고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보람을 느끼고 또 피해자에게 뭐 위로가 되어서 제 나름대로는 좀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야, 2010년에 있었던 살인사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세 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수사 형사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직접 증거가 없고 이렇게 간접 증거만 있는 강력 범죄에서는요. 이 수사 경찰과 담당 검사 간의 이 사건 해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님이 대법원에 또 상고해가지고 살인을 입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김은혜 씨의 원혼을 달래주기도 하셨지만 그런 판례를 남겨가지고 이정표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많은 현장에 있는 수사 형사들이 이런 간접 증거로 다툼을 하는 그런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 형사 한 사람으로서 배석기 검사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강미경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기적인 한 여성의 욕심 때문에 이제 겨우 삶의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한 젊은 여성이 안타깝게 희생됐는데요. 강미경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라는 엄벌이 사망한 김은혜 씨의 외로움과 억울함을 다 달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금이나마 고인에게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